里想，我就是恨他，我就是恨到我想拿刀捅他。 그녀는 이렇게 예쁘고 학벌도 높은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2001년 진성 감옥은 특별한 새로운 죄수를 맞이했습니다. 이 여성 죄수는 무거운 촉새와 수갑을 차고 있었으며 그녀의 등장은 곧바로 감옥 안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죄수들이나 교도관들 모두 그녀에게 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기품 있는 태도로 다른 죄수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고 북경대학교 출신의 높은 학력과 우아한 태도는 그녀를 중범죄자와 연결짓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가장 아름다운 사형수로 불렀으며 사람들은 양양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2001년 6월 28일 오전 9시 베이징 차오양 형사대는 한 가정부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차오양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였는데 매일 오전 9시에 고용주의 집을 청소하러 가던 중 남자 주인이 집안에서 피투성이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정부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집 내부는 매우 끔찍했습니다. 방 안은 매우 어지러웠으며 싸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많은 혈흔이 있었고 일부는 청소된 흔적이 있었으나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피해자는 가슴과 복부에 10여 곳의 칼자국이 있었으며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망 시간은 사건 발생 5시간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문과 창문에는 강제로 열거나 부수려 한 흔적이 없었으며 집 안 물건들도 크게 흐트러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강도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지인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한편의 경찰들이 아파트 단지를 수색하던 중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01년에는 감시 카메라가 흔하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구젠밍이 살던 아파트 단지는 고급스러워 주요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구젠밍이 거주하던 건물의 엘리베이터 화면을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전 의심스러운 여성이 여러 차례 구젠밍의 집을 드나든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이 마지막으로 집을 떠난 시간은 사건 당일 오전 6시였고 이는 구젠밍의 사망 시간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여성이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을 반복해서 확인한 경찰은 그 여성이 20대 초반의 키가 크고 우아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명백한 주요 용의자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구젠밍의 동생과 협력해 그 여성을 확인한 결과 그녀의 이름은 양양이었고 구젠밍과 깊은 관계에 있던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양양은 과거 승무원으로 일했으며 2, 3년 전부터 구젠밍의 애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관계를 이어왔고 구젠밍이 사망한 날 밤 그의 집을 드나든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양양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경찰은 양양의 행방을 찾기 위해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양양은 마치 증발한 듯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은 양양이 유학 경험이 있고 아직 유효한 스위스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양양의 어머니가 캐나다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녀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염려한 경찰은 주요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하고 양양의 출국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양양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양양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양양은 뛰어난 말솜씨와 우아한 기품을 유지했으며 그녀의 젊음과 지적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녀가 자신의 애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찔러 죽였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양양은 1976년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사이가 좋지 않아 양양이 어렸을 때 이혼했습니다. 아버지는 하얼빈에서 다시 가정을 꾸렸고 어머니는 양양을 데리고 샤먼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 양양은 외모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뛰어나 주변에서 여신이라 불릴 정도로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1993년 샤먼항공은 25명의 승무원 훈련생을 모집했고 당시 17세였던 양양은 이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주저없이 지원했습니다. 외모와 자질이 뛰어났던 그녀는 2,0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서 선발되어 순조롭게 훈련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북경에서의 짧은 훈련 기간을 마친 후 양양은 샤먼항공의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일한 지 2년 만에 우수한 성과로 샤먼항공의 10대 우수 승무원에 선정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녀의 앞길은 매우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3월 구젠밍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인생에 등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샤먼으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구젠밍은 젊고 지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승무원 양양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젊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양양이 풍기는 독특한 기품, 침착한 태도, 그리고 그 매혹적인 목소리는 구젠밍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베이징의 한 부동산 회사에서 총경리를 맡고 있던 구젠밍은 여러 미인을 만나왔지만 양양만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젠밍은 여러 번 양양에게 접근할 기회를 만들어 말을 걸었고 대화를 나누는 틈을 타 양양의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양양도 구젠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다소 특이하지만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양은 직업 특성상 연락처를 묻는 남자들을 자주 만났고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자호출기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양양은 비행 임무가 끝나면 승객들과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젠밍은 양양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만남을 시도했고 양양은 한 번만 예의상 전화를 받아 정중하게 그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양양은 구젠밍에 대해 더 명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학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1998년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베이징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양양이 온 마음을 다해 학업에 몰두하며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을 때 구젠밍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삶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1998년 양양이 북경대학교에 입학한 후 두 번째 학기 어느 날 기숙사 관리인 아주머니가 양양에게 전화가 왔다고 불렀습니다. 양양은 누가 자신을 찾는지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상대방이 자신을 구젠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양양은 그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 스친 인연으로 그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구젠밍은 여러 번 양양에게 전자호출기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양양이 북경으로 공부하러 떠난 후 호출기를 샤먼 집에 두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젠밍이 남긴 메시지를 우연히 양양의 어머니가 보게 되었고 그녀는 구젠밍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젠밍은 양양과 다시 연락하고 싶다는 자신의 의사를 정중하고 간절하게 전했고 그의 진지한 말투에 양양의 어머니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양양의 기숙사 전화번호를 구젠밍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순간 양양의 평온한 마음속에 마치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듯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잊지 않고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왔다는 사실에 양양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구젠밍은 현재 베이징에 있었고 두 사람은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구젠밍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꽃을 들고 벤츠를 몰고 북경대 캠퍼스에 나타났습니다. 20대 초반 연애 경험이 전혀 없었던 양양은 홀로 북경에서 공부하며 외로움을 느끼던 터라 이번 만남은 이전 비행기에서의 우연한 만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록 구젠밍이 특별히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지만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양양에게 더 큰 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양양은 더 이상 예의 차원에서 거리감을 두지 않고 두 사람은 친구처럼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가까워졌습니다. 구젠밍은 당연히 양양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양을 얻기 위해 그는 심지어 북경대에서 영어 학습 과정을 등록하며 양양과 더 가까워지려 했습니다. 그는 돈을 아끼지 않았고 자주 양양에게 꽃과 비싼 선물을 주었으며 데이트 장소도 늘 새롭고 고급스러운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구애에 양양은 곧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양양은 매우 행복했고 그녀의 인생이 밝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그녀에게는 마치 필수적인 감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애 전에는 독립적이고 자신의 생각을 굳게 지니고 있던 양양이었지만 연애 후에는 구젠밍에게 깊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없을 때마다 그녀는 구젠밍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만나려 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구젠밍은 북경대 근처의 고급 아파트를 빌려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구젠밍은 여자를 달래는데 능숙했으며 자주 양양에게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양양은 매일 사랑의 달콤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불과 6개월 만에 끝을 맞이했습니다. 양양은 구젠밍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해왔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구젠밍이 자신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을 때 갑자기 남부 중국의 방언로 말을 바꾸곤 했고 양양이 전화 내용을 슬쩍 물어보면 구젠밍은 우물쭈물하며 이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998년 말 양양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당황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될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양양은 이 기쁜 소식을 구젠밍에게 전했지만 그의 반응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구젠밍은 이미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양양이 결혼을 원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자 더 이상 사실을 숨길 수 없었던 구젠밍은 결국 자신의 고향에 이미 결혼했고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양양은 자신이 그동안 구젠밍의 내연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충격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양양은 그 순간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구젠밍, 당신이 이미 가정이 있다면 나를 왜 쫓아다녔던 거죠? 그럼 나는 뭐였던 거죠? 양양은 자신이 첩이나 정부로 남을 수 없다는 생각에 분노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과 자신의 가치관이 이런 관계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양이 극도로 화가 나 있던 그때 운전석에 앉아있던 구젠밍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구젠밍은 자신이 어릴 적 부모의 주선으로 급히 결혼했으며 아내와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와는 공통점이 없었고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양양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며 아내와 곧 이혼하고 양양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젠밍의 눈물 어린 호소는 양양의 마음을 움직였고 양양은 그를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구젠밍은 양양의 첫사랑이었고 그녀는 그에게 모든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양양은 임신을 중단하고 구젠밍에게 가정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양양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높은 자존감과 정신적 순결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젠밍에게 의존하는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관계가 큰 수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이 관계의 진정한 불행이 시작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한 달콤한 시간은 점차 사라지고 연애의 열정이 식어가자 구젠밍은 점점 두 사람의 동거하는 곳으로 돌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주 업무 상의 접대를 이유로 술에 취해 늦게 돌아오거나 아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양양은 점점 더 불안과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을 수 없었던 양양은 구젠밍이 손님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KTV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구젠밍의 옆자리에는 첩대부 여성이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그 여성의 다리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성 앞에 놓여있는 가방이 양양이 받았던 고급 가방과 똑같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양양은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구젠밍에게 당신은 사기꾼이야.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 라며 소리쳤습니다. 격분한 양양은 가방을 들어 구젠밍에게 던지며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구젠밍은 손님들 앞에서 체면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양을 강제로 방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거리로 나온 그는 바닥에 있는 벽돌을 집어들고 양양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결과 양양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병원에서 사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양양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해외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계속하라고 권했습니다. 더 큰 감정적 상처를 피하고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양양이 스위스로 이주한 후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 멀어졌고 이는 그들의 관계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뜨거운 감정은 점차 식어갔고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레 각자의 궤도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양양은 점점 연락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며 그들의 관계가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젠밍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국제 전화를 통해 양양과의 거리를 좁히려 했습니다. 양양은 학업과 일로 바빠 구젠밍의 연락을 자주 무시했지만 구젠밍은 집요한 끈기를 보였습니다. 구젠밍은 양양이 머무는 호텔을 알아낸 뒤 방 하나하나에 전화를 걸어 결국 다시 양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지막 학기가 끝날 무렵 양양은 스위스에서 귀국해 구젠밍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구젠밍은 최근에 현대성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양양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구젠밍의 홍콩 신분 문제로 인해 아내인 공혜롱의 이름으로 구매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젠밍은 며칠 후 아내 공혜롱이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 머무를 예정이며 이는 부모의 요구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양은 이 말을 듣고 구젠밍의 부모가 공혜롱과 구젠밍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계획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멀리 스위스에서 당신을 보러 왔는데 결국 우리는 비밀스러운 관계였고 내가 떠나자마자 당신은 아내와 아이를 불러들이는 거군요. 나는 결국 당신의 가정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양양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양양은 구젠밍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개인 물건들을 모두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열쇠가 없던 그녀는 밤 12시까지 기다려 술에 취해 돌아온 구젠밍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교적 차분하게 음식을 먹고
TV를 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젠밍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고 양양은 그가 한 번도 자신 몰래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호기심에 화장실 문 앞에서 통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여성으로 보였고 구젠밍은 매우 다정한 말투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양양은 그 순간 강한 혐오감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이미 잊으려고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양양은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구젠밍이 잠든 것 같아 보이자 양양은 그의 휴대전화를 뒤져 방금 통화했던 여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구젠밍도 깨어났습니다. 그는 양양이 자신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녀를 거치게 눌러 눕히고 과일칼을 꺼내며 내가 진짜 날 시험하는 거야? 내가 널 죽여버릴 수도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양양의 가슴에 쌓였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양양은 미친 듯이 구젠밍에게 달려들어 과일칼을 그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손잡이를 꽉 쥐었을 때 그녀의 손은 피로 흥건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의 양양은 그동안 구젠밍이 알던 온화하고 기품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구젠밍은 충격에 빠져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그 사이 양양은 칼을 빼앗아 구젠밍의 가슴에 깊숙이 찔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10번째 계속해서 찔러대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양양은 구젠밍의 시신을 바라보며 멍하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이로써 자신의 앞날과 인생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2001년 10월 8일 양양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대사관 앞에 나타났으며 며칠 동안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구젠밍에 대해 언급할 때 양양의 감정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웃으며 나와 그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는 나만 사랑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는 나를 속였다. 그는 사기꾼이었다고 울먹였습니다. 살해 동기를 묻는 질문에 양양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내 잘못만이 아니야. 그도 책임이 있어. 당신들이 그가 나에게 한 짓을 알았다면 당신들도 그를 죽이고 싶었을 거야. 이 사건은 양양의 아름다움, 우아한 기품, 그리고 승무원과 북경대 학생이라는 신분, 여기에 사랑과 배신이라는 복잡한 감정이 얽힌 치정살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크게 끌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 사건을 가장 아름다운 승무원의 치정살인 사건으로 다루며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2002년 9월 9일 사건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양양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고 살인 후 구젠밍의 일부 재산을 가져가며 장기적으로 도피하려 했던 점, 그리고 해외로 도피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1심에서 양양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양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1심 판결 후 사회에서는 양양이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녀의 죄가 사형에 이를 만큼 중하지는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이 안타깝게 끝났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양의 항소는 관련 부서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3년 3월 20일 항소심 재판이 열렸고 양양은 눈물로 가득 찬 얼굴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구젠밍과의 관계가 사실상 혼인관계와 다름없었으며 구젠밍의 기만으로 인해 그와 사귀게 되었고 결국 남녀관계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성격이 고집스러워 법을 잘 몰랐기에 비극이 발생했다고 후회와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자리에서 즉시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2003년 8월 최종심에서 법원은 양양에게 고의살인죄로 사형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감형된 주요 이유는 관련 법조항에 따르면 민간 갈등의 격화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 판결을 신중하게 내려야 하며 양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 사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젠밍이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양양을 속였으며 이는 양양이 살인을 저지르기까지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젠밍에게도 잘못이 있었기에 양양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양양은 이후 헤이룽장 여성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좋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노래와 춤에 재능이 있어 교도소 내에서 문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러한 공로로 2차례 감형을 받았습니다. 2008년에는 무기징역에서 16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오늘날 양양은 이미 출소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더 많은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